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영리사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적인 장난 방송 시네마틱 유니버스 55화입니다. 5가 2개 모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영님 그리고 비비루 와사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루사비 영화 계속 생각나가지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상반기 개봉작 그레이트 3 2부 우연과 상상입니다. 이게 같이 붙었던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2였네요. 네, 뭐 이거는 뭔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간에 베를린이었죠. 베를린에서 상영이 됐었고 또 이제 호평을 받았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대상 받았죠. 자, 어떤 영화인가요? 네, 우연과 상상은 세 개의 옴니버스 단편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친구 추구미의 입을 통해 듣는 새로운 연애 상대에 대해 심상찮은 무언가를 간파한 메이코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문은 열어둔 채로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교수실을 방문한 학생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교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은 인터넷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통신수단이 끊긴 시대에 서로를 고등학교 동창으로 착각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비비라 선배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씨를 다마구치 류스케라고도 하는데 다마구치 류스케 네, 그냥 귀여우죠. 감독님이 되게 귀여우시고 동글동글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농담이고 캐릭터처럼.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가 오리지널 각본인 거잖아요, 이번이. 그렇죠. 저한테는 이 영화가 하마구치 류스케가 인용하는 레퍼런스들의 참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영화들을 참고해서 영화를 만드니까 당신들은 내 영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따라서 봐달라라고 하는 요청처럼 보였어요. 마치 가벼운 안내서 같은. 그래서 본인의 파리의 랑데뷰라는 그 에릭 로메르의 장편인데 옴니버스 장편 영화를 언급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화의 2부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는 그 에릭 로멜의 도덕 이야기라고 하는 연작이 있어요. 그 도덕 이야기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다가 약간 계절 이야기의 플롯 우연히 끼어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파국에 처하거나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런 것들을 차용한 거라고 생각하고 3부는 체오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오프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바니 아저씨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내가 체오프를 이만큼 많이 읽었고 체오프의 연출법을 따라서 이 영화를 연출하고 있으니까 내 영화를 이렇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우연과 상상에 대해서 그 시네필들이 진짜 열광을 보이잖아요. 전 그 열광 자체가 왜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드라이브 마이 카보다 좋다고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드라이브 마이 카는 정말 여러 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렇게 여러 번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네, 저도요. 한 번으로 족한. 그렇죠. 딱 네. 사실 한 번으로 족한데 저는 각본집 나오면 사고는 싶어요. 그렇죠. 각본이 사실 그런 거죠. 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에는 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혹은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볼 때 이 캐릭터에 대한 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의 영화를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떤 인물은 사실 초반에 너무 재수 없거나 너무 비호감이 나거나 너무 막 싫거나 이 사람은 딱 봐도 이런 성격일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뭔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태도에 뭔가 납득이 되면서 서서히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변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연과 상상의 몇몇 에피소드에 역시 이제 드러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류스케 영화들이 가지는 이 요소들을 뭔가 맛배기로 한 입씩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드라이브 마이 카랑 촬영 기법이 아예 똑같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이제 네, 안에 차 안에서. 롱테이크로 찍는 거.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던 게 새 단편이 사실 관통하는 게 물론 제목의 우연이잖아요. 영화의 전개에서 우연이 많아지면은 흔히 개연성이 파괴되고 개연성이 파괴되니까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거 많이 평을 볼 때가 진짜 많아요. 뭐 하나만 다 개연성이야. 개연성 필요 없는 영화에도 개연성을 찾고 있어. 막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우연을 주제로 풀어가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맞아요. 걸. 이 세상에는 근데 반대로 저는 우연이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걸 왜 까냐면 저는 우연히 만났던 사례가 사실은 저희 신의 아빠를 했었을 때도 했던 계기이기도 하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영화 읽어주는 남자님을 고등학교 동창인데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단 말이죠. 한 7, 8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정말 우연 같은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네.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쩌다 이제 해서 영화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는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도. 맞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서 저는 흥미롭게 봤고 물론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 각각의 에피소드가 저는 사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다 이제 어차피 이어지는 거는 같지만 결국은 별개의 이야기도 놓고 봐도 되는 거니까 단편집이 하나씩 3개씩 이제 모인 거고 하나씩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았냐인데 저 순서대로 저는 점진적으로 좋았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별로였고 두 번째가 볼만했고 세 번째가 제일 그래도 이 작품의 의미랑 메인 포스터에 있는 거니까 제일 뭔가 의미가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셨는지 소개를 한다면. 좀 이상한 게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문은 열어둔 채로가 사실은 가장 싫었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제일 별로였어 두 번째 거가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제일 강렬했던 에피소드가 그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누군가에 대한 인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는 게 되게 류스케 영화가 가지는 특징이자 마법 같은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그런 점이 두드러지면서도 또 정말 있을 법한 우연과 상상이 겹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다 끝나고 났을 때 느꼈던 가장 좋았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는 마지막 것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강렬했던 에피소드는 두 번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오프닝부터 누군가가 교수실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스미마셍 막 이러고 하잖아요. 도계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교수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도 이 교수님 성격. 정말 냉혈한이구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도계자를 해도 뭐 일말의 어떤 점수조차 주지 않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인상이 확 박혀버리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의 후반부에 가면 알고 보니 이 교수님은 약간 혼모노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 교수님 의외로 괜찮은 사람일지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일단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그래서 좀 다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드의 끝판왕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때 둘이서 이제 따로 얘기했을 때는 그거였잖아요. 이거 영화 보면서 홍상수 영화 문득 생각나지 않았냐고. 네. 근데 홍상수 영화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 사람은 찐 너드다. 네. 홍상수 영화는 힙스터고. 네, 홍상수였으면은 거기서 교수가 다른 짓을 했을 거다. 네. 교수가 거기서 중대 안 해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작업을 들어가지 이제. 네.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얘기 마저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중간에도 막 문을 열어둔 채로 이제 소설을 막 이게 낭독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가 그 여성분에게 이제 다가갈 때 결국에는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스미마셍 잠깐 비켜봐 이렇게 하더니 문을 다시 이제 끽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반전인 거죠. 그게 이 사람 찐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여자한테 그걸 얘기할 때도
당신이 내 작품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좋았다 그러지 목소리가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읽어주는 목소리. 그 여자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관심 없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다 그 내용이. 저는 2, 3일 순으로 좋았고 제 연출상 제일 흥미롭게 본 건 3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마구치 류스케가 우연을 연출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이유가 하마구치 류스케 이 세 편의 영화 중에서 유독 배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랄 게 사라져요. 왜냐면 옛날 친구를 찾으려면 그냥 SNS 검색해가지고 페이스북 있네? 친추해야지. 맞아. 인스타 있네? 맞아, 팔로우 맞아. 해야지. 하면 우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3부에 바이러스 인해서 SNS 사라졌다. 그리고 2부에서는 드라마틱하네요. 그리고 2부는 그 남자가 메일만 쓴다. 음. 그리고 여자도 되게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되게 폴더폰을 가깝게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1부에서도 거의 전화만 하지 SNS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재작년도에 개봉한 이와이 슌지의 라스트 레스터에서도 편지가 주는 우연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첫 장면에서 주인공 핸드폰이 물에 빠져요. 그렇죠.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이 매체 역할이 이제 되게 두드러지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해보니까 드라마이카도 네. 테이프 아닌가요? 테이프죠. 네,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죠. CD가 아니죠. 지금 CD가 아니면 USB 꽂고 다니 이제 녹음 파일 들어야 되는데. 맞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을 볼 때 이 아날로그 매체라는 걸로 한번 보면 되게 재밌게 다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전 그래서 2부가 그냥 내용은 되게 재밌었는데 3부가 연출로 좋았던 이유가 일단 두 번째로 제가 언급을 하는 게 3부에서의 연출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 2010몇 년도에 찍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은 너무 멀어라는 중편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선 한 남자가 영매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큐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이입했다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냥 원래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이 영혼을 연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이 남자인가 아니면 그 영혼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카메라로 그 인물의 얼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부에서 너 그 여자 연기를 해볼래? 하는 순간에 그 여자를 좋아했던 순간에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이 인물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하는 거는 지금 이 여자인가 그 영혼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영혼이 고백할 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톤 체호프라는 러시아 작가가 주로 쓰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너무 달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원래 꿈꾸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안톤 체호프가. 그래서 그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이 바냐 아저씨가 외치는 대사가 당신만 아니었어도 나는 쇼펜하우어나 도스토옙스키쯤은 됐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모두 망쳐버렸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이 인물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바냐 아저씨의 대사이긴 하지만 그냥 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 알아줄 거예요 하면서 끝나잖아요. 체호프가 얘기하는 게 그런 넋두리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우리가 지나가버린 혹은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어떤 시기를 다시 반추하고 그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게 체호프 희곡의 정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장면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체호프. 그래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서 보면 이 인물들이 넋두리를 할 때 체호프가 뒤에 자연 묘사를 해줘요. 근데 이 남자의 내면을 통해서 본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랑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저 바다는 우리랑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하고 정반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경 속에 있는 인간은 그 풍경에 인간이 붙들려고 하는 삶과 무연한 이지로 흘러가는 자연 그것에 동화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둘이 창문에 서 있을 때 그 씬이 뒤에서 나무가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인간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씬이 이 여자 둘이 이게 연기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씬과 겹쳐져요. 그럼 이때 이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
그러니까 그 자신의 후회로 가득 찬 삶을 흘려보내고 삶의 이치대로 따라가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오프 이 곡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포인트를 하마구치 류스케가 앞으로의 내 영화에서 이런 포인트가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오프라는 작가를 좀 보지 않고서 이 작가의 각본이나 연출을 모방하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전 3부가 연출 이도에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두드러지고. 그 3부 중에 아까 전에 아날로그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받을 일이 없는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택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 거의 안 쓰던 거를 매체를 그걸 쓰는 거였고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도 결국에는 네. 상하의 그런 상하의 네, 마주침이 가능한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심어 놓는단 말이지 이 작품을 보면.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가 다 별로였던 이유는 뭔가요? 다들 왜 첫 번째가 별로셨나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까지는 좋았어. 저는 그 두 차에서? 사람과의 대화, 그 차 안에서의 대화는 좋았는데 그 전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전 남자를 찾아가는 거? 찾아가서 만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에서 깨졌어요. 저는. 그거 약간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굳이 만나가지고 뭐 2년 만에 만나서 뭐 어쩌자는 건지. 사실 좀 많이 네. 네, 사실 저는 뭔가 이 질문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새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네, 내가 누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뭐 요거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메이코가 만약 저였다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전 남자친구 내가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내가 다시 찾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고 왜 찾아가냐 이런 것과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생각이 나서 찾아간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이코가 친구의 입에서 나온 그 전 연인의 존재가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렇겠죠. 네. 좀 당혹스럽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좀 이상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렁이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남자를 뭔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찾아가?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이코였다면 카페에서 사실은 상상을 하잖아요. 친구에게 사실은 그 사람의 전 여자친구가 나고 나는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어떻게 할래? 약간 이렇게 결판을 내듯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상상이었고 결국은 내가 이 친구에게 그냥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저였다면은 그냥 상상을 한 것처럼 카페에서 그냥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민을 해봤는데 이 남자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이 사람 없으면 나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왜 망설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설사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열렬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걸 보는 내 마음은 편할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한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관계가 엮이고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어차피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 메이코가 이 친구도 츠라고 불리는 이 친구도 친구미가 나 너무 소중하지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 것처럼 뭔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게 모두 상처받고 싶지 않고 츠구미라는 친구라도 나에게는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였다면은 그냥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츠구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두 여자 이제 관계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저도요. 네, 이거 저도요.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일 끝나가지고 어쩌다 그냥 같이 가는 동양이니까 응, 맞아요. 같이 타고 가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잠깐 어느 캐릭터로 혹시 준비하신? 사실 저는 2부의 교수 캐릭터 저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런 진짜 그런 유혹이 오면은 아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제외하고 아 웃겨. 생각을 해봤는데 저 3부에서 약간 잘못된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쪽팔려서 나갈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걔는 사실 그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던 얘기 한 30분 동안 같이 가면서 얘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네. 근데 그럼 진짜 뻘짓할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뻘쭘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와 이거 내가 뭐 수치사고. 네, 더 얘기는 못하고 저도 그냥 죄송합니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더 이게 안 돼. 사실 저도 비슷하게 누가 저더러 자기 친구 닮았다 그래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10분간 같이 대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10분씩이나 하셨구나. 저는 한 그냥 첫 인사 정도만 하다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아찔하네요. 진짜 저거 30분 이상 하는 건 멘탈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건 사실 그 교수인데 제가 교수인데 네. 근데 교수라면은 그 상황이면은 사실 문을 열어둔 걸 닫았을 때 다시 열을 수 있을까라는 거기서부터 고민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열 수 있을까 과연? 열 수 있을까 플러스부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심지어 자기가 딱 해서 좋아해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미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교수는 뭔 생각이지? 어디 뭐가 몸에 문제가 있는 신체 문제가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진짜 대쪽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학과 결혼한 사람인데 그냥 오타쿠 같기도 해요. 그냥 하츠네 미쿠짱과 결혼했는데 그럼 제일 불쌍한 캐릭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결국에는 잘못돼가지고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맞아. 네. 그때 있었고 참고로 이거 흥미로운 게 이 질문이 우리나라 국내 집유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게. 네. 그러니까 이화에서 직접 쓴 감독님한테 직접 썼어요. 네, 직접 쓴 글을 음성으로 들어보고 싶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감독님도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냐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할 때 네. 진대현 배우님 경험하시겠죠. 진대현 배우님 리딩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본을 목소리로 듣는 것 자체가 기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드라이브 마이카도 그랬고 참고로 이 작품은 찍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열흘 정도 리허설을 했대요. 네, 열흘 정도 리허설을 했고 실제 촬영 들어가면은 1회차는 이제 호흡이나 동선 맞추고 2회차가 이제 좀 애드립도 간간히 치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좋았다고요. 서로 신선하게 유지하면서 연기를 배우들이 서로 익숙한 게 좋아서 2회차 정도에서 이제 좀 오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이제 좋았던 점은 얘기했고 이제 안타까웠던 점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감독의 이제 과거 이제 작품들 해서 사실 두 분에게는 지난번에 저희가 드라마이카 시간에는 안 계셨으니까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기존 전 작품들 중에서 네 시간을 드리면 뭐 너무 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사코. 아사코는 제가 거의 영화를 보기 시작한 계기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냥 소중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아사코의 서사가 저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서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멜로 영화로 봐도 좋지만 정치 영화로 봐도 좋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관한 영화로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전의 환상을 못 잊고 계속 그것을 보고 흔들리는 게 바로 인간의 우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철학자가 그 마담 보바리라는 프랑스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 이거예요. 인간은
과거의 환상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고 내가 생각한 미래로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에 좌초되어 있다. 저는 그게 아사코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쿠로도 갈 수 없고 료헤이로도 갈 수 없는, 그래서 현재에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슬픔이 담겨져 있고 이 위에다 텍스트를 쌓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하마구치 유스케가 각색의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리지널 각본은 좋게 본 게 없네요. 네, 드라이브 마이카가 그 다음으로 좋고 그 다음에 우연, 그 다음에 해피아워. 그리고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유격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유격이잖아요. 하마구치 유스케가 총 쏘는 영화라도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 유격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고백 폭행이에요. 5명이 술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 좋아해라고 고백하면서부터 5명이 싸우기 시작해요. 20분 동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고백 폭행을 하는. 사실 내가 너 좋아했어 하면서. 그래서 그게 웃겨서 애착이 났습니다. 아사코가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그 이제 두 남녀가 있었는데 이 두 남녀가 이제 이별과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사실 이 아까 정치적인 말했던 건 결국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계기도 됐고, 여기 대사도 보면은 도쿄 물가가 싸졌다 라는 말은 결국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였고 버블 경제가 더 심화됐고 결국에는 젊은 세대한테는 무력감을 준 사건이었고, 사실 이게 지금 현상 똑같잖아요. 우리도 보면 느낄 때는 뭐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현재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명의 그 부부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도호쿠로 계속 자원봉사를 가요. 그렇죠. 자원봉사를 가죠. 자원봉사도 가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도 헨리크 입센의 드로리가 연극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자기의 영화에 기초에 연극이 깔려져 있다. 이걸 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있는데 거기 파국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갈등이 곧 개인의 갈등과 고통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헨리 입센이 사실은 유명한 작품은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품은 인형의 집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아사코 1&2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작 소설은 동일본 대지진이나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감독이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촬영 회차가 부족했대요.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냥 찍었던 장소에서 다 찍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복의 미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뭐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영화 반복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이동진 평론가 만점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뭔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뭔가 여성관이 낡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까던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에 만점 주고 그 다음에 아사코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돼. 결론은 상 큰 거 받아야 돼. 아니야. 엄청 좋아하고 상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특별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영화 취향 김성옥 프로그래머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 한 명이 결정 다해요? 신기하네. 농담이에요 이건. 큐레이션의 문제구나. 자, 그럼 다영님은 어떤 작품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사코를 아직 다 못 봤고요. 아사코를 아직 못 봤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봤던 거 중에서 좋았던 거는 해피아워가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사실 이거 궁금했던 거 하나예요. 제 해피아워 하시길래 한 번에 다 몰아보셨나요? 아니면 극장에서 보셨나요? 저 극장에 가서. 어우, 야. 극장에서 보면 몇 안 되시는 찐팬 중에 한. 찐팬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저희도 영화 보면은 힘들면은 멈추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레벤드망처럼 멈추게 되는데 이러다가 제가 못 보겠다. 이거를 중간에 멈추면서 보다가는 이 영화의 진가를 못 알아챌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도망가지 않게 나를 극장에 꽁꽁 묶어놔야지 내가 이 영화를 보는데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아워는 이제 상영을 할 때 예매를 해가지고 압구정 CGV에서 보고 왔고요. 이제 해피아워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자 뭔가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의 세계관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뭐
드라이브 마이카 시간에도 이 말씀 한번 나오셨던 것 같긴 한데 워크샵 있잖아요. 워크샵. 네, 근데 이 해피아워에서도 중심 잡기라고 부르는 그 중심 워크샵이 거의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거의 5시간 다 돼가는 영화 중에서. 수업 시간에 거의 리얼 타임을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게 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중심 잡기 워크숍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상이 정말 받을 정도로 뭔가 다들 등 기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일어서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막 일어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길게 다뤄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고 하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중심을 잡는다는 거, 내가 내 몸의 중심을 알고 내가 상대방의 중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맞대면 그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우리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중심을 서로 맞추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뭔가 체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워크숍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중심을 잡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워크숍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해피아워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들 모두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가족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무게의 중심이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되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캐릭터가 비단 해피아워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류스케 영화에도 모두들 중심을 찾지 못하는 그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중심이 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딘가에 자꾸 쏠려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그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캐릭터들이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바로 그 해피아워에 나왔던 중심 워크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해피아워 하면은 항상 그 워크숍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거나 그쵸. 막 전혀 그 온천에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러는데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제 그 샷들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결국은 내 여성의 주연 내 여성이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직업으로 배우가 아니고 다 그쵸. 그냥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다 캐스팅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 워크숍 연기 워크숍에 다 참여를 했던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근데 연기가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님이 그 뭔가 그 디렉팅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고나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과 작업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한 번씩은 주목을 다 받는 거예요. 네, 이번에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이제 네, 맞아요. 뭐 우리나라 배우분들이 사실은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박유린 배우라든지 바로 거의 훌륭한 이제 뭐 매니지먼트 사이에 갑자기 들어갔다는 뉴스 보도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갑자기 어느 사이에 근데 정말 저도 보는데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박유린 배우의 그 몸짓, 눈빛 이런 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맞아.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이런 분을 발견하셨지? 어떻게 캐스팅을 했지? 네, 어떻게 이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해피아워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되게 중첩적이고 복잡하고 많은 어떤 인간관계의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왜 바람 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정말 쉽잖아요. 사실 누구나 뭔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일이 아닌 남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같이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여지는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만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각각 되게 변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니? 라는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영화가 다채로운 여러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피아워를 포함해서 다른 영화들에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근데 해피아워야말로 사실 이제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이 그때였기 때문에 5시간짜리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드라이브 마이 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왔지만 5시간을 사실 그렇게 러닝타임이 그렇게 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아마 더 그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해피아워라는 5시간짜리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여금 뭔가 이거 어떤 정수를 다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 사람을 둘러싼 배경까지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공을 결국에는 쌓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쌓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촬영 중인 작품이 제작 중인 작품이 하나 더 이제 있네요. 프리프로덕션 단계 중인 게 영어로는 지금 일본어는 잘 못 읽으니까 네네. 영어 되어 있는 건 아워 페런티스십이 나 왜 이러냐 오늘 영어과인데 지금 자 있는데 일본인 소녀들이 이제 파리의 연극학교로 가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가는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시놉시스 보니까 또 이것도 역시 이 감독의 또 뭔가 공통점이 하나씩 그쵸. 보이잖아요. 여기서 또 네, 여성 주인공이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연극 수업이니까 분명히 제 그쵸, 생각에 연극 또 수업하는 게 나오겠죠. 수업 장면도 나올 것이고 네,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그쵸. 그리고 지금 랭귀지에 코리안도 있단 말이죠. 제가 여기 IMDb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네네. 랭귀지에 코리안이랑 아라빅이랑 제페니즈 프렌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또 역시 그 한국인 배우가 어딘가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국적 네. 배우가 나올 가능성이 또 네네네네. 있겠다. 드라이브 마이카와 같은 형식으로 뭔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이제 상당히 다음 영화 흥미롭고 IMDb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서 발음 좀 알려주세요. 이라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까? 궁금하네요. 야 이걸 내가 왜 이거 못 읽어? 왜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는 꼭 그 뭐야 영어 사전에다가 쳐놓고 그 기계가 있는 거도 해야지 내가 그래요. 수습생 나 진짜 수습기간 그래요. 어페란트십 네 어페란티스십 우리 할게요 그냥 네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영어과 치면 말이 아니군요. 자 아무튼간에 오늘 시간은 여기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들 상당히 또 뭐 골고루 좋으니까요. 한 번씩 OTT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